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once 내외 귀빈 여러분, 다시 한번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아세안 디지털 연계성,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아세안의 그 디지털 연계성 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명을 해보고 또한 아세안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연계성의 임팩트와 파급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좌장님과 연사분들이 계신데요.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오유나 국제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좌장 역할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오유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4명의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광란 아세안 사무국의 시장통합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자원기획과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보시다시피 김경호 박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GLN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고윤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글로벌 협력본부 수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분들의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저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실 경우에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 책자 뒤쪽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세션 때 의견을 받아서 접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리광란 아세안 사무국의 시장통합국장님께서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디지털 연계를 위한 영내 협력,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 플랜 및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기빈 여러분. 김혜용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님, 다토 림조코이 전 아세안 사무총장님, 차관보님, 대사님 여러분, 네, 기빈 여러분, 신사숙 여러분. 먼저 오늘 제가 본 포럼에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대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세안이 지난 몇 년간 특히나 디지털 변화 또 디지털 연계성 분야에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세안과 또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에서의 디지털 여정에서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아세안이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왔었던 몇 가지 핵심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이니셔티브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또 이와 관련하여서도 바로 한 아세안 센터가 한 아세안의 디지털 연결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세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세안은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경제 지역입니다.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 총 인구의 8.7%에 달하는 6억 7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바로 인터넷 사용자 그리고 또 이커머스 사용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또 우리가 인류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를 겪었는데 그게 바로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지역은 또 그러한 사태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디지털 변혁을 함께 거쳐갔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회복력의 정도와 그리고 디지털 준비도의 정도 사이에서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변혁에서 더 역량이 있는 국가들일수록 앞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회복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앞으로 전반적으로 더 높은 회복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변혁의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역내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세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서 새로운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전 세계 경제에서 3대 인터넷 기반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터넷 사용자가 4억 6천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성장세를 보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아세안 내에서의 이 인터넷 상에서의 거래 규모가 2억 달러가 넘었고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그 규모가 몇 배 더 증가할 것으로 즉 한 2조 달러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아세안 국가들이 이러한 디지털 변화를 통해서 크나큰 혜택을 받고 있고 이제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는 2조 달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자, 줄여서 데파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를 해결을 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이는 그냥 잠재력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함으로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이러한 도전 과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가 공통의 목표 그리고 또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나의 공동의 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혜택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 틀에 있어서도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규제 틀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상이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이라거나 또는 무역 촉진 역량, 즉 이커머스와 관련된 촉진 역량이라거나 또는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량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상이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만큼 역내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고 성과를 보이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저희의 핵심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도전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지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5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왔었던 하나의 핵심적인 이니셔티브인데요. 바로 이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 플랜은 우리의 첫
구체적인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내에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의 신뢰와 또 믿음을 구축하여서 디지털 변화 또 디지털 인프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합의한 첫 합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런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커뮤니티 그리고 또 경제 블록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변혁적인 인터넷 서비스 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바로 이러한 마스터 플랜 하에서 과제를 실행을 해왔고 또 아세안 내에서 우리가 단일 비전으로 나아가면서 규제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자, 이런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 플랜 이외에도 저희가 2021년부터 또 아세안 최초로 반다르 세리 베가완 로드맵이라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역시 디지털 변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예를 들면 세관이라거나 또는 표준 등 분야에서의 디지털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음의 여정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합의를 하게 된 로드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반다세리 베가완 로드맵은 이제 아세안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의 디지털 아세안 프레임워크 협약으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이미 이 데파와 관련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9개의 핵심적인 요소를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아세안의 부문들이 하나의 체제 하에 통합이 되어서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 무역, 국경 간 전자상거래, 디지털 아이디 및 인증, 온라인 안전 및 사이버 보안, 경쟁 정책, 지급 결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등등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세안에서는 아세안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맺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특히나 한 아세안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세안의 디지털 마스터 플랜에 명시된 대로 유무선 광대역 네트워크의 품질과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야에서도 또 한 아세안 센터가 저희의 디지털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아세안 간의 디지털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세안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 아세안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 아세안 센터에서 디지털 기술, 사이버 보안, 또 종이 없는 거래, 중소기업 협력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세안에서의
특히나 또 아세안 사무국에서 지금까지 디지털 변혁과 또 연결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Dr. 손창 다음으로는 손창용 박사님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의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님 손창용 과장님께서 아세안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개발과 연결성 확보를 통한 디지털 경제 조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Good morning, all delegati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국 대표단 여러분, 또 내외 귀빈 여러분,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전파자원기획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손창용이고 UN 에스캅에서 지난 한 3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연계성과 디지털 인프라가 왜 이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특히나 중요하고 아세안 국가에게 특히나 그런 시사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40에서 50명, 다시 말해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 인터넷 연결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인데요. 하지만 지금 26억 명이 여전히 그 어떠한 디지털 연결성이 제공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IDI 점수를 보면은 글로벌 연계성 점수가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편차, 그리고 소득 편차,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을 보시면은 국가 간에도 이런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유선, 무선으로 차이를 나눠서 봤을 때 격차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디지털 인프라의 수준이 만약에 낮았다면 이게 우리가 실생활을 영위하고 교육을 받고 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달랐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디지털 연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평가하게 돼야 됩니다. 단순한 유무선 연결뿐만이 아니라 이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지난 2, 3년 동안 특히나 많이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은 연계성의 그러면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디지털 경제를 더욱더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말 가치를 매기기가 어려운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고 경제를 강화할 수 있고 또 진일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 SDG 목표 달성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각국의 그런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곳곳을 보면은 이 연결된 서비스,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 5G, 6G 네트워크, 기가 네트워크 혹은 위성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을 어떻게 할지,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와 새로운 기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일개 국가 단위뿐만이 아니라 아세안 차원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세계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한 3가지 사례 연구를 발표를 통해서 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정부가 5G 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했고 연계성 향상을 하는 것이 특히나 매우 중요하다. 산업 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형성을 위해서 2010년 중반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10개 핵심 산업 그리고 5개 핵심 서비스를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10개 산업과 5개 이제 핵심 서비스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특히 정책 기반하는 여러 동료들이 이제 다음 단계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6G라든지 차세대 네트워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로드맵 그리고 새로운 R&D 사업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연구는 AI와 연계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입니다.
오늘날 AI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AI와 로보틱스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제하시다시피 경제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또 유저 또 여러 업계에 큰 혜택을 제공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AI 개발을 위해서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AI 개발의 정도에 따라서 또 격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세안 회원국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설문에 따라서도 그런 격차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의 연구입니다. 국경 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향상시킬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세안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더 협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계성에 있어서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영내 발전과 글로벌 사회의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초국경 간 연계성이 있어야 특히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 인터넷 트래픽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더 구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 광 케이블 구축뿐만이 아니라 위성이라든지 영내의 그 케이블 구축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개회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앞서서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역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세안의 그 디지털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구상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정책과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UN의 디지털 협력 로드맵도 있고 또 ADB의 전략 2030, 또 아세안의 엠팍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 차원에 있어서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내놓은 이런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이런 정책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을 실제 동원하기 위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 간의 국가별 정책과 의제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잘 이행해서 우리의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할지 이런 점들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지금까지 디지털 인프라가 왜 필요한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또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도전이 있는지 그 도전들을 또 극복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간의 격차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정책과 또 규제가 충분히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연계성과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계성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재난을 좀 줄이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가능하다라는 것과도 같은 이런 새로운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내 연계성, 유무선의 그 디지털 그 격차 이런 역량 차이가 있다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몇 가지 권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우선 연계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ICT 당국만이 유일하게 관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거버넌스의 이슈이기 때문에 전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런 사업을 가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회식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지만 정책 입안가들과 규제 당국이 함께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영내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국경 간의 초국경적인 그런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이슈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ICT 또 인프라 기술은 사실 근본적인 하나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축하고 지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경제, 제도, 체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에 나아가서 아세안의 영내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세 번째 연사분을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Joined by 네, 이번 순서는 김경호 GNL 인터내셔널 대표 이사님께서 원활한 지역 간 결제 시스템 연결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GLN의 대표이사 김경호 케네스 킴입니다. 오늘 저희의 비즈니스 서비스 또 저희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융 연결성을 위한 것인데요. 먼저 저희가 누구인지 잠깐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금융 거래가 현금에서 신용카드, 즉 플라스틱 카드로 굉장히 빨리 옮겨갔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월렛으로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IT 발전 덕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벌써 수천 개 이상의 이월렛이 존재하고 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월렛 시장이 2032년이면 5억 6,7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또 대부분의 이월렛 서비스는 국내 거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만큼 특히나 또 작은 핀테크 회사들의 경우라면은 국제 결제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경 간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하나은행에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한국의 최대 규모의 외환 거래소이기도 하고요. 또 아시아에서도 상당히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이월렛을 출범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차 더 중립적이고 또 더 많은 파트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에 하나은행에서 분사를 하여서 GLN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의 파트너들이 글로벌 규모로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파트너라고 하였는데 저희 파트너들이 누구일까요? 한편으로는 바로 이월렛입니다. 또는 은행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이용자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은행들 또는 인수회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맹점이나 또는 ATM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GLN이 바로 중심에서 서로 간에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s you saw in the video,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 지급 결제 연결을 해드리고 또 QR을 통한 ATM 인출 서비스, 그 외에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 허가를 모두 다 확보를 하였고요. 그 결과 현재 10개국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tarting from Taiwan, Thailand in 2019, now 2019년 대만, 태국 등에서 시작을 하여서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로 확산하였습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고요. main goal of our vision is 저희의 helping many 주된 목표는 한국 여행객들이 아세안 매장에서 한국의 월렛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세안이 저희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여행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는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또 환전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현지 매장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저희는 카카오페이, 토스, 하나은행, KB은행 등과 같은 국내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월렛을 통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사용자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아세안 국가들에서 다양한 은행들과 또 많은 이 월렛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를 보시면 놀라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가맹점들과 또 ATM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 코로나 이후로도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특히 태국에서 저희 거래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전략적인 투자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일본, 또 대만 등에서 전략적인 투자자가 있으며 저희는 향후에도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비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로컬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글로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지급 결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단지 아시아나 아세안뿐만이 아니라 또 향후에는 유럽, 미국 지역으로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2030년에는 거래량 10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로 발돋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가능한 모든 아세안 국가들과도 협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나 또 공공 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자, 그러면 신사숙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세 번째 발표를 들었습니다. GLN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또 저희가 어떠한 파트너십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This session, now we'd like to 다음으로 마지막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고윤석 글로벌 협력본부 수석님께서 아세안 데이터 연계성의 잠재적 가치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번 포럼에 그 초대를 받고 나서 그 직후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실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요즘 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AI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핵심이 무엇이냐? 무조건 데이터입니다. 제가 뭐 네트워크, 뭐 광대역,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 속도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무엇일까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물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AI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고 뭐 그 무엇도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세안의 데이터 연계성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데이터인가? 왜 데이터, 왜 정보를 얘기를 하는지, 특히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 왜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지. 왜냐하면 AI 성능의 80%는 사실상 데이터에 달려 있다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얘기를 이토록 하는 것입니다. 저 OECD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관련 정보를 받았는데요. 미국, 중국과도 같이 AI를 주도하는 국가들을 보시면 이들 국가들은 엄청난 투자를 데이터에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알고리즘, 연산력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세안의 데이터 연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공공으로 하자. 그래서 정부 데이터 포털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 섹터는 저희가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세안이라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각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포털을 연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 연계성 끝단에는 이러한 모습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데이터를 연결시키고 데이터가 원활하게 흐르고 A에서 B 그리고 C에서 D로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장벽 없이 그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경계 없이 서로 자유롭게 나누고 국경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세안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아세안의 공공 데이터를 다 검색을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모든 이 아세안 회원국의 데이터, 정부 데이터 포털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각 국가들의 데이터 세트의 수를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엄청난 양의 데이터 세트가 지금 현재 가용하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미 이 정도의 데이터가 가용한 수준입니다. 이게 이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연결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분류 모델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연계를 하고자 할 때 사실 이제 사람들이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이것저것 필요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되게 큰 어떤 시스템만 만들면 여기에 이제 다 우리가 탑재할 수 있다. 그러면 끝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실패로 귀결이 되는 사례를 저희가 여러 번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류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가 어떻게 구조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구분을 할 것인지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연계성의 핵심은 분류입니다. 두 번째는 아세안 메타데이터 모델입니다. 데이터에는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지만 데이터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메타데이터 모델이 없으면은 사실 뭐 데이터를 뭐 잘 정리해서 뭐 생산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이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아세안 데이터 허브에 갔는데 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이 유저들이 어떻게 만족할까요? 그래서 데이터의 시각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팩터가 특히나 데이터 연계성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세안의 데이터 사전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 아세안 회원국 정부 홈페이지를 가서 각 그 정부의 이제 뭐 역할 또 기능들을 검색해보고 부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서 이 모델을 만들어봤습니다. 각 정부의 기능별로 다시 말해 이제 각 정부의 기능이 이제 데이터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능들을 서로 엮어서 분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데이터 분류 모델인 것입니다.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에 기반해서 비슷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각 홈페이지를 다 가서 메타데이터를 다 다운받아서 10개의 핵심 메타데이터 영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제목, 게시자, 업데이트, 데이터 포털, URL, 파일 유형, 그리고 설명, 다운로드 URL, 파일명, 그리고 라이선스 이 10개가 핵심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시스템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넣을 데이터는 무조건 이 10개 메타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End of the project, and 제가 사업 말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소위 말해 이제 스캐터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전을 통해서 이것을 연결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ICT 관련 데이터 이것저것 연결을 해서 사전으로 만들었고 뭐 건강 또 농업 ICT를 다 연결을 해서 여기 이렇게 뭐 보건 정책을 보고 싶다. 보건 정책 기획을 보고 싶다 하면은 그 코드를 입력해서 그걸 관련된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저가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가 이제 데이터를 얻었다,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질병별로 사망자의 수, 말레이시아의 질병별 사망자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은 주민들의 비율 이런 것들을 데이터 연계성을 통해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거나 다운받을 때 이걸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줄지 이것이 정말 유저의 그 편리성, 그 사용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화 툴인데요. 제가 작년에 개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 코로나19,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여기에 관련된 이 데이터들을 지금 이 구조별로 그리고 분류별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유저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검색을 하고 또 분석을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데이터 연계를 하고자 할 때 데이터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세안 데이터 허브를 어떻게 개발할지 그리고 이렇게 만든 아세안 데이터 허브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구축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계속 운영을 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 개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아세안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났을 때 민간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할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 데이터의 50%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나오는 데이터까지도 연계해야만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분의 연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4가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도전 또 기회에 대해서 아세안 디지털 연계성 관련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좌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또 저희 청중분들로부터 저희가 접수받은 질문은 화면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사회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패널 토론을 잘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모든 발표자분들께도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자, 오늘 오전에 4분의 발표자분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주셨는데요. 아세안에서의 디지털 연계성이라는 주제 하에서 다양한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란 박사님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아세안의 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또 향후에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특히나 또 디지털 변화와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손 박사님께서는 ICT 인프라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 경우에는 물리적인 광대역 그리고 모바일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있으면 아세안 영내에서의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순서로는 또 민간 분야에서 또 김 대표님께서 첨단 기술, 아세안 특히나 이 지역에서의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첨단 기술을 잘 선보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또 일부 아세안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발표자께서는 공공 데이터 연결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서 이는 아세안 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와도 직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료가 되면 단지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데이터 허브가 한 장소에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아세안 내외에서 아세안을 하나의 개체로서 보고 생각하는 데 그만큼 더 도움이 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세안 내에서 국가 간의 트렌드에 대해서 서로 간에 파악을 하고 또 비교를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개진해 주셨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토론 시간에 또 첫 라운드에서는 제가 또 좌장으로서의 권한으로 모든 발표자분들께 공통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자리에서 목표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나 또는 기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한 아세안 협력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모든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발표를 토대로 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여기서 한국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민간 분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바로 이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 촉진할 수 있도록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서는 저희의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세안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여러 좋은 이니셔티브가 이루어졌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가 또 앞서서 말씀하셨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디지털 연계성과 관련된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금융 포용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굉장히 밀접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지급 결제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핀테크를 통해서 취약한 계층에게까지도 특히나 농촌 지역이나 오지에 거주하는 취약한 계층에게도 바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이외에도 저희가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고 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서 한국은 아세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아세안 또는 디지털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면 바로 종이 없는 거래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종이 없는 거래, 종이 없는 무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전자 통관 신고라거나 또는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국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 관련된 디지털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세안에서 또 아세안 싱글 윈도우에서만 하더라도 벌써 온라인으로 100만 건 이상의 전자 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세안 내에서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인 한국과 바로 이 분야에서도 더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서도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안전하고 보안을 갖춘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앞서서 말씀하신 이니셔티브, 아세안 데이터 허브와 관련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사실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이 프라이버시, 보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역량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스타트업에서 보다 더 기성기업 차원의 규모로까지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며 바로 여기에서도 한국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아세안 한국 디지털 협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의 이 대파와도 연결이 되어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은 양 지역에서 가장 포괄적인 협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사실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저는 UN SCAP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아세안 연계성 사업에도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 빌려서 그리고 제 커리어를 통해서 봤었던 것이 정말 많은 이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술 협력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디지털 역량 강화, 다시 말해 HRD, 인적 개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술 개발을 하면서 느꼈지만 그 인재가 없으면 그리고 디지털 역량이 없으면 사실 이 해결책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또 국가 또 지역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제 국가 간에 그리고 지역별로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역량 격차도 상당하고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아시다시피 ICT 발전에 있어서는 그리고 디지털 역량 면에 있어서는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영역은 이 인적 개발 교류 또 협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적 자원은 특히 신기술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디지털 경제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 연계성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인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것은 ICT 협력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기술 협력이 사실 지정학적인 이슈라든지 기타 다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ICT 기술 혹은 디지털 기술이 결국에는 생존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것을 주지하면서 우리의 사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지속이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ICT 개발 협력이 특히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함께 협력해서 아까
그 5G 서비스에서 이제 6G 서비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까 제가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드맵을 발굴해 내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이 특히나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새로운 인프라, 그러니까 특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내의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박사님 감사합니다. Professor O mentioned before. 네, 앞서서 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민간 분야에서 아마도 제가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 민간 부문에서 왔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자면 또 제 나름의 말씀드려 보자면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개방성과 혁신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물론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규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또 특히나 글로벌 지급결제 분야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예를 들면 국내 시민들이 우리의 QR을 가지고 여기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할 수 없는 경우, 규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한국과 아세안 시장의 연결 관계는 이제 초기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개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아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그 협력의 단계로 격상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봤을 때 저는 그 전문가 자문 실무 그룹과도 같은 것을 출범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행사를 가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아세안 컨퍼런스 뭐 포럼을 가면은 사실 이런 관련된 행사들 뭐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에 정말 다양한 이런 회의들이 있는데 이 회의가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강력한 하나의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정부를 위해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뭐 ICT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이제 뭐 정책 제안을 할까요? 그냥 이렇게 거울 밖을 벗어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넘어서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정말 현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얘기를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정말 그때 가서 이제 제안을 한다거나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이제 어떤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 진단을 하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뭐 정책 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 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디지털 무역, 또 무역 원활화, 또 사이버 보안, 디지털 역량, 디지털 인재, 또 규제, 또 핀테크에 있어서의 규제 이슈,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제도적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좀 실무적인 이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전문가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질문드리고자 하는 이슈들이 있긴 있지만 그 전에
사실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연사분들 개별적인 질문을 준비하긴 했지만 뉴스 통해서 또 청중분들이 또 발표에 대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란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발표를 하시면서 디파 협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세안 디지털 경제 이 협약에 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데 사실 또 그 전에 언급하시면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상이점이 있다. 특히나 준비의 상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세안 국가들이 바로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또 아세안 국가들이 계속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서로 간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하였는데 저희 아세안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부 국가들은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일부 국가는 전 세계에서 거의 상위권에 속하죠.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지털 변화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은 아니라고 보고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단일 프레임워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디지털 시장 또는 하나의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모든 기업들이 영내에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영내 통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김 대표님께서도 예를 들면 우리의 이 지급 결제 시스템을 영내에서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세안이 함께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긴 하지만 이에 대한 협상 자체는 사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검증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아세안은 이에 대해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연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역량 강화를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이나 실제로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를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데이터 거버넌스라거나 또는 네트워크 보안이 더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에 대해서 또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를 확산하도록 지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시범 프로젝트, 파일럿을 해볼 수도 있겠죠. 파일럿을 한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된 곳은 추진을 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따라잡을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파 협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개의 핵심 요소, 이 핵심 요소들이 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를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 내에서의 디지털 갭 또는 디지털 격차를 좁혀나가고자 합니다. 네, 란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손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테크니컬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 IEP,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이게 특히나 아세안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IEP는 좀 기술적인 개념이고 좀 난해할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는
우리의 인터넷 트래픽량을 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연계성을 좀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데요. 여기 포럼만 보시더라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제 시청을 하실 수도 있고 이 방에서도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라든지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다면 이걸 다 가능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P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 아세안을 제가 봤을 때 이 IP 사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UN 에스캡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한국 정부와 같이 일을 하면서 이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CLMB, 다시 말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태국을 보면은 이들 국가들은 동남아 이제 국가들에서 이웃 국가인데 국가 간의 그 연결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맞닿아 있는데 IEP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 간의 연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은 아세안의 이웃 국가들이 이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IEP를 보다 더 많이 구축하고 있어 왔는데도 이 사업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예산이 없고 그리고 국가 간에 이제 여러 국가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예상하는 점도 다르고 또 지적적인 이슈도 있고 이제 예산이 부족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디지털 교역량을 더 커진다거나 아세안의 공동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업이 이 IP 익스체인지 포인트를 구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특히나 시급한 문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슈를 통해서 저희는 더 이 단일 국가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세안 지역의 연계성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 IEP가 연결 사회에 있어서 특히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뭐 디지털 센터, 디지털 연계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데이터 센터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인터넷 접근성, 이 IP가 없다면 충분치 않다면 우리가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트래픽 관리를 쉽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 국가들, 아세안의 연계성 이슈를 이 차세대 다음 단계의 IEP 구축을 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시급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 아닌가. 특히 정책 사업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hank you, Dr. Son. So, 네, 손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앞서서 제 첫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제 질문의 첫 부분은 이미 답변을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앞서서 답변을 하시면서 결국 규제 적용에 있어서의 개방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아세안에서의 국경 간 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의 개방성을 강조하셨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 개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과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라도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아세안 회원국들 또는 아세안의 파트너 국가들,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어떠한 과제부터 먼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 즉 이 규제 적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별로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요.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쉬운 방법이라기보다는 가장 시급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국가별로 연결을 하는 것이다. 즉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들과의 연결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과의 연결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아세안에서는 최대 국가 중에 하나의 베트남인데 저희가 아직도 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ry various way to connect and the hurdle to overcome the hurdle.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뭐 규제와 유사한 것들도 있고 어쨌든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과는 아마도 이번 분기 내에 연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가별로 한 번에 한 국가씩 또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국가들은 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다 연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굉장히 흥미진진한 현황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베트남도 조만간 이제 GLN 네트워크와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들으니 매우 기대가 높습니다. So, I mean, you mentioned 예, 고 박사님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영내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법이 가장 나을까요? 이제 왜냐하면 국가 차원이 아니라 이제 지역 차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 제가 평생 받은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도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는 것이 참 어려웠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데이터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를 제가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언제라는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즉시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는 AI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은 사실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세안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데이터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곳은 아세안 사무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실무단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 왜냐하면 그렇게만 구성을 할 수 있다면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무 그룹으로만 구성이 되면은 사실 이분들도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고 이제 뭐 결정을 내릴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모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분들이 이 협의체에 같이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꾸려가야 됩니다. 마지막이 이제 무엇인데요. 데이터 거버넌스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시스템 관리, 표준화, 또 연계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죠. 사실 우리가 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EU의 유럽 연합에는 또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아세안을 위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솔직히
이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면 이게 계속 뒤처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뭐 늘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AI 시대를 추종을 하거나 가능하다면 주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네, 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인적 자원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 이슈인데요. 라은 박사님 또 손 박사님께서 이제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표 몇 개를 또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모든 프로세스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아세안 협력에 있어서.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사실 사이버 보안은 아마도 우리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또는 디지털 시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안전한 네트워크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안전한 보안 체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온라인 스캠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경제로부터 제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세안이 굉장히 능동적인 아주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이버 보안 분야와 관련하여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측면에서는 아세안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설립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도 조율을 하고 또 영내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정책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인데 근데 사실 이러한 정책이라는 것이 인프라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를 운영하는 인적 자원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도 또 손 박사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바로 이런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올해 아세안이 저희가 이를 컴퓨터 비상사태 대응팀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처음으로 이러한 공동팀을 만들게 된 것인데 바로 서트, 즉 컴퓨터 응급 상황 대응팀을 저희가 아세안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것인데요. 바로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개별 회원국들의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노력에 대해서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공조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희가 또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또 관련된 역량을 강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함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세안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이러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세안에서는 사이버 보안 액션 플랜이라고 부르는 이 전면적인 아젠다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또는 스캠을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경제 측면에서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문화적인 그리고 또 정치적인
예를 들면 사이버 범죄라거나 또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정치 법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박사님 그 발표 자료 중에 나중에 종국에는 아세안이 이제 민간 데이터 또 이제 공공 데이터에 연계를 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사이버 보안도 하나의 큰 이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고 박사님. 네, 제 차례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왜 데이터 포털을 만드는데 이제 공공 데이터 또 민간 데이터까지 이제 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보안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 시대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3년 동안 데이터 업무만 계속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안 하고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 사업, 거의 10억 규모의 그런 데이터 사업을 했었고 이제 국가가 그 10억을 AI 데이터에만 투자를 했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프라이버시 그리고 보안 이게 정말 핵심이었는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만 계속 강조를 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질까요? 가용성과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 기반자들은 사실 이제 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있죠. 이제 사이버 보안만은 강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개방성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 또 데이터의 제공 이거를 우리가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늘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가운데 서서 이 균형을 계속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정보가 만약에 제공이 되거나 누출이 됐다. 이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출된 데이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삭제를 한다거나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우선 이 여러분이 제공한 데이터로 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다시는 이제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늘 영원히 영구적으로 그 AI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안이 정말 중요한데 이 시스템 보안을 하는 것이 일부분이지만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뭐 시스템 보안 이제 뭐 여러 보안 시스템 뭐 방화벽 여러 기타 등등의 이제 시스템을 보안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정보와 사이버 이슈는 사실 이런 보안 침해 사고는 사람 인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AI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계속해서 이런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 이슈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잘 균형 잡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이용에 있어서 잘 조율된 답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관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요. 란 박사님. 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아세안 디지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이행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질문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세안이 어떤 제도적인 디지털 데이터 레포지토리 또는 이와 관련된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없으시다면 한국이 이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요?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세안의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데이터 교환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아세안에서는 굉장히 기나긴 여정을 거쳐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영내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예를 들면 2015년 이때 아세안에서는 이미 아세안 국경 간 디지털 데이터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두 개의 접근법을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가 바로 계약적인 접근법이고요. 아세안에서 이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 제공자들과 또 이용자들 사이에서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모범 사례를 활성화하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EU에서의 GDPR하고 유사한 것인데, 바로 이런 모범 사례라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고 또 데이터를 이 영내에서 공유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더 확산시키고자 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좀 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증제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세안 내에서 저희가 하나의 조화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증된, 즉 공인된 주체들이 이 각기 다른 국가들에서 또 영내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길을 걸어왔는데요. 또 데이터 거버넌스를 저희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또 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 것인데, 데이터 분류 또 관리하고도 연결이 된 것인데, 바로 저희가 이 분야에서도 모범 사례를 더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한 만큼 저희가 계속 이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다,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데포지토리였었나요? 맞나요? 네, 제도적인 디지털 리포지토리. 네, 이와 관련된 수단. 네,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실제로 아세안에서는 저희가 이와 관련된 이러한 유사한 리포지토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규제 틀이나 또는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분야에서도 바로 이러한 레포지토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 디지털 또는 법적 틀에 대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통합된 아세안 디지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세안이 바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모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고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데이터 기업들이 아세안에 어떻게 하면 입지를 더욱더 넓힐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지역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사실 이제 사업을 여러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그냥 한국의 상품을 그냥 지역에 가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제 뭐 예전에는 그런 방식이 뭐 10년, 20년 전에는 유효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현지에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되고 지역을 맞춘 그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포럼이나 컨퍼런스에 오셔서 이 그쪽 해당 지역 출신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만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 기업들이 이런 포럼이나 컨퍼런스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 사업 목적이 있으신지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세안 출신 분들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포럼이나 행사가 있으면 한국 기업들 많이 오셔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는 사업 확장하고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이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중분들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연사분들 저와 함께 연사분들께 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